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 랭킹은 안철수냐 아니냐. 당선인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진 사람한테 꽃다발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그야말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최종 득표율 차이는 불과 0.7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24만 7,077표 차이였는데 김근식 교수님, 이러다 보니까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건 맞지만 이 표심이 과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맞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판에 사실상 그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의 유권자층이 최대한 결집이 되는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되니까 뭐 제3지대가 더 협소해지고 또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기존의 정의당 지지층도 양 진영이 결집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많이 갔던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결집이 되면서 정말 박빙의 승부세를 보인 것 같은데 정권 교체는 있지만 정권 심판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도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를 차마 찍을 수 없는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0.78%, 73%포인트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라는 큰 그릇의 힘이 결국 국민의 민심을 거역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결국은 막판에 뒤집기에 결국 이재명 후보가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김근식 교수 얘기는 비호감 대세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을 찍을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을 찍을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라는 그 큰 힘이 이번 대선을 어쨌든 정리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나 정권 교체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인물론으로 갔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이 가장 크게 작동했던 선거였다. 물론 막판에 가서 이제 그 차이가 0.73%니까 뭐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 정권 심판이라고 했던 그 구도 자체가 계속 끝까지 오면서 그게 힘을 발휘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문론과 구도론 사이에서 결국은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구도론이 이겼다고 볼 수밖에 없죠. 뭐 어쨌든 0.73%도 뭐 차이는 차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과제도 안 났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절반밖에 이제
그 지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만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절반 정도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취임은 5월 10일, 앞으로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10년 만에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가동합니다. 이르면 내일 인수위원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 어제 도시락 점심 식사를 하면서 2시간 이상 함께 있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인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전체적인 방향이었습니다. 두 분이 인사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근데 교감은 하시지 않았겠느냐. 교감은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대화는 나누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 인수위원회 인사 관련 언급은 없었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교감은 하셨을 거다라고 했어요. 네, 김금식 교수님,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좀 내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내일이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2시간 이상 회동을 단 둘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가 인사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이야기가 잘 매듭이 지어지지 않잖았나? 이런 좀 기우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교감이 없었겠느냐. 최소한 교감이 있었고 구체적인 명단을 놓고 하나씩 체크하지는 않았었다. 이런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전망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극적으로 성사시키면서 그때 합의한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정권을 교체하고 또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하고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하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 안철수 대표와의 인수위원회 구성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당선인 비서실 내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내정자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지를 놓고 막판 조율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안철수냐 아니냐 했을 때 안철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안철수 확실히? 대표가 그 자리를 하고 싶다고 원하면 제가 아는 윤석열 당선인 성격상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인수위원장은 2달 남짓 맡게 되는 한시적인 자리인데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새 정부의 국무총리직까지 가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자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24명 이내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수위원회는 존속 기한까지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신임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에 30일까지 그 범위 내에서 존속을 하는 건데 이번에 대통령 임기 시작일은 5월 10일 0시부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독특하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수위원회는 뭐 길게 가야 5월 중순까지밖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전 후보가 맡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안철수 그 전 후보가 국무총리를 하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뭐 총리를 시켜도 괜찮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그거겠죠. 우리나라 헌법에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 그 구도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야당이 설득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만에 하나 혹시 무슨 검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전 후보가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그 상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인수위원장이 내일 발표되고 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인수위원들이 발표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후반쯤 인수위가 본격 출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인선 몇 명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윤핵관 논란의 핵심이었던, 그래서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이 윤 당선인의 1호 인사였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임명한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선대위에서 다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이철규, 박수영, 김은혜 의원이 총괄보좌역, 특별보좌역, 대변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인선이 다 어떻게 보면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렇게 되면 윤핵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저는 그러니까 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한번 믿었던 사람을 계속 믿는 것 같고요. 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논란이 있어도 가까이서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본인의 인사 스타일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인사를 기용을 했을 때 국민들의 관점이 어떠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인사고 또 앞으로 이제 내각도 구성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게 되면 사실은 실망하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건 본인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탕평책을 쓰겠다, 협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인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면 본인의 말과 여러 가지 결과들이 다르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측근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인사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예. 당선인이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인사야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본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을 때는 그 여론이나 또는 국민의 어떤 그 지지가 상당 부분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선인 비서실 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 후보랑 가장 가까운 인사들을 인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제가 정치에 처음 발을 디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켜준 장제원 의원께 제가 이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어려운 결심으로 정치권에 나왔을 때 그 과정을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지켜본 사람입니다. 현판식은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상하면 돼요? 또 박근혜 정권 인수위가 아마 2주 걸렸죠? 2주보다는 당기겠습니다. 조직도는 초안을 제가를 받았어요. 7개 분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장제원 비서실장 어제 인수위 조직도를 직접 발표한 셈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나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제1호 인사는 대변인이고 그다음에 그 대변인이 비서실장이나 여러 위원들을 발표하는 것이 순리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저걸 떠나서 일단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 내정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저런 공식 브리핑도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대변인까지 선임이 됐으니까 그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 당선인에게 굉장히 큰 믿음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단일화 관련해서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임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부터는 거의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시기인데 저렇게 체계를 밟지 않고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저는 좋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인수위에 합류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의원님이 핵심 관계자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핵심 관계자였고 핵심 관계자에서 밀려난 지는 오래됐고 저는 역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뭐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 인수위에 차지 장제원 비서실장에도 저까지 들어가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그거 쉽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비판하지. 비판받을 짓을 뭐하러 합니까? 네, 권성동 의원은 당선인과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좀 밝힌 건데 김근식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선대위에서 참여도 하셨었고 네. 그 전에 그리고 역시 가까이서 많이 보셨으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2년이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정치 초년생인데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과 장제원 의원은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때부터 법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2년이 됐고 또 그 인사청문회 때도 사실은 그때는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때는 가장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윤석열 총장을? 2년이 일단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 2년의 그 깊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듣기로는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부지런한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어떤 일이 생기고 또 후보나 당선인이나 이 뭐 저기 윤석열 그 총장 그 후보 총장 사퇴한 다음에도 정치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가까이서 부지런하게 보좌를 했던 것들이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그 성실함에 대해서 아마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윤핵관 논란으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좀 한 발 비껴져 있다가 가장 먼저 당선이 1호 인사로 비서실장이 됐는데 예. 저는 아까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나까지 들어가면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스스로 윤 당선인의 향후 5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과정을 좀 원한다면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정치적인 고민들 예. 또 어떤 행동의 어떤 신중함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귀감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어제 나온 뉴스 보도 중에 우리 윤 당선인과 가장 절친이라고 알려지는 이철우 연대 교수 같은 경우는 예. 아예 5년 동안 보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떠나는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들의 사신성의 자세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상당히 큰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필요한 사람을 지근거리에서 필요한 보좌를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역할입니다만은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 그다음에 여론, 또 민심에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핵심 측근들과 지인들의 어떤 희생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내일 인수위원장을 발표하겠다 예고했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카드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와대 이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입니다. 이번엔 진짜 옮기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이전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먼저 윤 당선인 약속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직접 목소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만 없다면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께서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막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청와대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같이 네네.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이 국방부에 계시면서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담당하셨었잖아요. 네네. 네. 자,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이전이 더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자, 과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적어봤는데 대통령 직무실을 과연 그럼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일단은 정부 서울청사 내 국무총실 등이 검토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대통령 관저죠. 지금 청와대 관저를 그러면 밖으로 빼야 할 텐데 삼청동 총리 공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남동에 있는 참모총장 공간이 또 검토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청와대 지하 벙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인데 이 상황실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대통령 이완 헬기장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될 텐데 정 변호사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군 기지라는 큰 기지 이전을 담당하셨으니까 저렇게 이전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집무실도 쉽지는 않겠지만 집무실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관저 이전하는 것은 그다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그 관저가 대통령 관저가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 관저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해방되면서 미 군정사령관, 하지사령관이 이제 공관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리를 갖다 쓰면서 그때 이름을 경무대라고 지은 겁니다. 네. 경무대라고 지었는데 1960년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면서 윤보선 대통령이 그 당선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공교롭게도 같은 윤 씨인 윤보선 대통령이 이름을 청와대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는 아예 그 청와대를 뭐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어디에서 이제 살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삼청동 공관이지만 삼청동 공관 저도 여러 번 그 앞에 얼쩡얼쩡 가봤는데 예.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대통령 계시기에는 마땅치가 않아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워낙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남동 쪽에 가면 외교부 예. 장관,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육해공군 3군 참모총장 관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육해공군 참모총장 관저를 다 합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국방부가 18만 평이나 돼요. 그다음에 그 지금 그 용산 미군 기지가 80만 평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군 연합사령관 그 관저도 아마 그 가운데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반환 받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용산 쪽에다가 대통령 관저를 신축하거나 뭐 개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일단 뭐 2달 내에 그걸 그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현실적이진 않을 것 같고 예. 제일 어려운 건 아마 그 지하 벙커일 겁니다. 그 지하 벙커는 제가 가보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그 엄중한 그런 시설들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청와대 내에 있는 그 지하 벙커를 계속 그 위급한 상황 등에 있어서 안보실 관련된 일들을 할 때 그게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벙커가 또 하나 있어요. 용산에 그 미8군 벙커가 용산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꾸 용산이 생각나는 게 벙커도 있고 또 땅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와 그 벙커를 비슷하게 해서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용산까지도 뭐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와대 이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당선인 직속으로 설치될 청와대 개혁 TF에서 논의될 전망인데요. 먼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정확한 인사 규모가 아직 추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층수나 층 위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의 집무실은 당연히 공약에 따라 이행되는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은혜 대변인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청와대 이전이 공약에 따라 당연히 이행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늘 이제 경고 문제와 또 시민 불편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당선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셨잖아요. 예. 그거 반대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하면 이제 더 국민들이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보는데 근데 만약에 청와대를 옮기면 새로운 곳에 또 청와대와 비슷한 걸 짓는다. 이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하는 거면 이전의 의미가 있지만 이전하는데 지금의 청와대와 비슷한 규모의 어떤 건물을 또 짓고 뭐 이렇게 하는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적 요소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잘 이제 TF에서 마련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보안 문제, 그다음에 시민 불편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하 벙커 같은 경우도 주요 시설이고 만약에 긴급 상황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논의될지는 전문가 특히 경호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통령의 보안과 안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그 예.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저 약속을 저는 반드시 지킬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걸 접었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상
그 날짜가 5월 10일까지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청와대는 안 들어갈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5월 10일 날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인수위가 그 활동 기간 동안에 청와대 개혁 TFT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경호처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점검해야 될 문제들을 상세하게 점검을 해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다음에 저는 5월 10일 그 출범 때는 반드시 광화문 시대를 여는 것을 저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여러 가지 거론되는 게 다 이제 보안, 경호, 테러 대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주로 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청와대 경호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와대를 접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는 이야기는 뭐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그전에 그 제왕적 권력 그리고 예. 뭔가 뭐 임금 같은 접근하기 힘든 어떤 거리감 있는 그 시대를 이제 접고 국민 안에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60년대 이후로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어떤 이 매뉴얼이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2022년 상황에 맞춰야죠. 그러면 저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추고 시대에 맞춰서 그 지나치게 높게 잡았던 경호실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컨대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통령 행사가 있는 상황에는 반경 어느 정도까지는 전파를 차단해가지고 차단하죠.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조금 더 지금의 시대에 맞게 그 부분과 수준을 좀 완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호나 뭐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경호체의 말이지. 그러면 당선인의 뜻과 그 진정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NSC 같은 지하 벙커는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NSC로 들어가나 광화문에 있다가 NSC로 가나 차를 타고 이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은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무실하고 단정한 청와대를 개방하고 나면 거기 시민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방을 다 해도 NSC 지하 벙커 같은 경우는 그 개방 안 하면 되죠. 그건 따로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본다면 어쨌든 청와대 시대를 접고 국민 속으로 광화문시를 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나 테러 위험이 있지만 오히려 국민 시각에서 경호나 테러의 어떤 매뉴얼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청와대 이전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시스템을 청와대 중심에서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러면서 청와대 내에 있는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이것도 약속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 그 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과거에 그 청와대 근무 경험이 많은 저희 선대위 관계자들하고 이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 그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법 외적인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혁진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외교 행보나 이런 데 자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없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법적으로 청와대 조직이란 게 다 법에 다 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뭐 없애는 건 그냥 대통령 의지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영부인하면 대통령 영부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부인의 영자하고요 한자가 대통령의 영자가 틀려요. 그냥 영부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게 일반적으로 그 영부인이니까 뭐 굳이 영부인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배우자 이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 직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 지금 뭐 어떻게 있냐면 비서실장 밑에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민정수석 해가지고 수석이 5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뭐 총무비서관, 뭐 기획비서관 이렇게 쭉 있으면서 제2부속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 직제가 이게 대통령령인데 구조에 보니까 그 밑에 하부 조직이나 분장 사무는 비서실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제2부속실이 필요할까? 저는 처음에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제2부속실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딱 한 번 있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래서 당연히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대통령 배우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뭐 그렇게 조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서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뭐 이제 순방 같은데 이렇게
그 대통령 배우자가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뭐 부속실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시적으로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또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0년 전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 52살과 40살이 결혼한 건데 당시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윤 후보 결혼식 때 하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많이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정말 윤석열이 장가를 간다고 우리 이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사실은 바쁜 일 있고 그러면 축의금 대신 보내고 그러잖아요. 저희 대학 동기들도 다 왔어요. 네, 대학 동기들이 정말 결혼하는 게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에 왔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화제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결혼할 때 평생 밥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국민과 한 약속은 더 잘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결혼 전 약속을 잘 지키는 당선인의 모습을 부각시켰는데 또한 자신의 역할은 윤 당선인이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내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림자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선된 이후에 그 김건희 대표가 그 입장문을 좀 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겠다. 그리고 소외된 그늘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알려진 것처럼 지금 그 결혼하게 되면서 연애하게 된 내용들도 좀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서면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 김건희 대표뿐만 아니라 뭐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배우자 논란이 있어서 사실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관저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부인으로서 영부인 호칭을 쓰든 않든 간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인 배우자로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에 맞게 김건희 대표가 정말 좀 납작 엎드린 자세로 그다음에 낮은 자세로 그 대통령이 직접 못 챙기는 소외된 이웃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어떤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는 대충의 방향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나왔던 제2부속실 폐지나 영부인 호칭 안 한다는 이야기는 또 그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계속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2부속실 폐지하고 영부인이나 호칭 안 쓰는 것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네, 청와대 이전과 제2부속실 폐지, 청와대 개편 소식 짚어봤는데 이 사안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과연 법무부와 검찰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되는데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이런 말 남겼습니다. 먼저 과거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몰랐다?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수감기관입니다. 윤석열 경위는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사랑하는 어려움이 느낄 때 선택적 성명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던 박범계 장관 어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한다,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드린다. 당선인께 왜 소회가 없겠나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게 있죠.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잘 아는 게 결국은 검찰, 법무부 이런 업무일 텐데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검찰은 어떤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 대통령 있을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아주 그 물먹은 그 검사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4천 정도는 이렇게 순환하죠. 예.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재밌는 게요. 사법연수원 23기거든요. 예. 거기에 누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있고 조금 전에 봤던 박범계 장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23기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이번 대선에서 나름 맹활약했다라고 그 보수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도 23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3기들이 아주 독특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긴장도 하고 그다음에 기대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더니 그냥 뭐 순리대로 가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관심은 또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복귀할지 여부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사단이 다른 게 아니고 특수통이에요. 네. 특수검사들 아주 크고 중요한 그 수사를 많이 했던 그런데 이제 특수부에 누가 가느냐 검찰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한동훈 검사장이죠.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뭐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원래 검사들 술 잘 마셔야지 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술도 잘 못 마시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일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주 검사장까지는 초고속으로 승진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말고 윤대진 검사장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지칭되는 검사들 현직을 갖다 쭉 봤더니 뭐 벌써 이제 그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등검찰청에 가 있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한직이거든요. 수사하는 데가 아니죠. 사실상. 수사하는 데도 아니고 뭐 서울고검, 수원고검, 뭐 대전고검 다 이런 데 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름 그 검찰 동기들 중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박찬호 검사장이나 뭐 이원석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청와대 개편과 검찰 관련된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선 결과를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이준석 덕인가 탓인가? 네, 이번 대선 역대 최소 표차로 승패가 갈린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에 담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이번에도 높은 정확도로 보였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내용 중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출구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2,030명에게 물었습니다. 후보자로서 만족해서 찍었느냐 아니면 후보자에게 불만족스럽지만 찍었느냐 그랬을 때 후보에게 만족해서 찍었다 48.9%, 후보에게 만족하지 않지만 투표했다 48.4%,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이 표심은 어떻게 저희가 좀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이랑 구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를 보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 여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한 부분들이 결국은 후보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후보밖에 당시에 없었고 그럼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울며 겨자 먹기식 투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절반 이상은 또 윤석열을 좋아하셔서 찍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깊이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후보에 대해서 능력이나 자질 문제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는 여론이 절반이라는 거죠. 그것도 윤석열 지금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저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지 안 하셨던 분이 아니고. 그 말은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도 자질이나 능력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걸 빨리 떨쳐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루아침에 어떤 한 인물이 어떤 전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본인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탕평책이라든지 협치나 이런 관점에서 정말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볼 때 아, 저런 분이 밑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감을 줘야 돼요. 만약에 물론 불가피하게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을 쓸 수는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면 제가 볼 때 정권 초기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 집단 또 전문가들을 잘 중용을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신뢰를 얻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국정을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5년 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유권자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표를 줬는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 4명 중 1명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아마도 이런 이탈이 이번 대선 결과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게 바로 정권 교체 민심이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대선도 그렇고 전국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 단단하게 뭉쳐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들, 그러니까 보수 30 정도 되는, 그다음에 진보 30 정도 되는 이분들은 일단은 뭐 고정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그러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아까 나온 것처럼 5년 전에는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분들인데 5년 후에 25% 정도가 윤석열 후보를 찍습니다. 근데 그분이 똑같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다시 또 5년 전에는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고 이런 분들이 어떤 표심을 가지고 결정하느냐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중도층이 그 지지를 줄 정도의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찍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분들의 적지 않은 수가 결국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라는 큰 민심을 형성하고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라는 야당 후보를 찍었다는 것이 이번 승패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예. 5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그리고 5년 동안 그 잘 마무리하고 퇴임 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윤석열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막걸리를 얻어먹고 다니려면 예. 사실은 5년 동안 이 중도층의 표심이 배반하지 않는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결국은 윤석열을 지지한 저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중도층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정책과 인선과 비전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 중도층의 표심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런 초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진 데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 기간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호남에서 30% 득표를 포함해서 선거 결과에 자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미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네. 30%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광주와 전남과 전북 이 세 군데 자치단체 중에서 한 곳이라도 30% 넘으면은 네. 대파란일 것이다. 네. 제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봤던 숫자가 51.6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수치를 상회하는 표를 받아서 네,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크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지만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73%포인트,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세대 포위론을 강조했습니다. 2030 젊은 세대와 60대 이상이 결합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높은 40, 50 세대를 포위한다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20대 남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8.7%를 득표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반대로 20대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8%를 득표해서 정반대로 또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대 포위론은 없었고 오히려 20대 여성을 결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세대 포위로는 잘못된 그 오산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재명 후보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형수 관련된 뭐 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김부선 씨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의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여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좋아할까 찍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선거 끝난 다음에 몇몇 젊은 그 여자분들한테 누구 찍었냐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 또 언론 보니까 민주당의 여성 입당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선거 결과를 떠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갈등이 기존의 지역 갈등에서 그다음 이제 세대 갈등이 됐는데 이러다가 남녀 갈등까지 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이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저 세대 포위론, 저게 실제로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세대 포위론 전략이 그 윤석열 후보가 질 수 있었던 선거를 이기게 만든 데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한 또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애매한 평가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하락했을 경우에 그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켰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또 저런 남녀 간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을 잘 그 활용했던 측면이 있어요. 20대 남성들을 결집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잘못했으면 질 수도 있던 선거를 이기게 만들었던 기여는 분명히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처럼 정권 교체론이라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잘 따라갔다면 더 큰 차이로 이겼고, 특히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동안의 그 안 좋은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성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일정 정도의 그 표가 결집됐던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이 지나치게 이 남녀 갈라치기의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마음을 주지 않았던 여성들이 또 민주당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냉정한 평가는 이준석 후보의 공도 있지만 또 책임도 사실은 좀 같이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여성 입장에서 보면요, 20대 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느낌도 사실은 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호남에서 30대 득표 목표 역시는 30% 달성했습니다. 득표 목표가 있었죠. 달성하지 못했죠, 그걸. 윤석열 당선인의 호남 득표율을 보시면요. 광주에서는 12%대, 그리고 전남에선 11%대, 전북에서는 14%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장담한 30%대는 아니었지만 윤 당선인 호남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0% 득표 목표를 말한 것이 오히려 반발을 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제 호남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결집을 불러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감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다가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결집하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호남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 대표가 여러 가지 뭐 본인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 진실성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당선이 당시 후보 때 전두환 옹호 발언하면서 엄청나게 또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선거 때 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와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호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몇 번 이제 사과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부분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에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에 진실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은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제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공약들, 예컨대 이제 지역 관련된 공약들도 사실은 그게
그 득표를 얻는 데까지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야 돼. 신뢰라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예. 선거철에 몇 가지 공약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의 신뢰를 얻습니까? 그거는 예. 오랫동안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변함없이 중간에 또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 한 번 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아래 사진은 2009년도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서 일어난 여객기 불시착 사고 사진입니다. 당시에 기장이 기적적으로 잘 그 승객들이 다치지 않게 잘 내려앉았느냐, 잘 착륙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회항하는 게 옳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걸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보통 조종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 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윤 후보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때문에 더 크게 이기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가 싶은데 자 그럼 더 크게 이기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어떤 세대 갈등 같은 게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을 너무 자극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실 텐데 자 이걸 어떻게 그럼 이제 다시 뭐 국민 통합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지역 통합도 있겠지만 이 세대 간에 또 그렇죠. 젠더 간에 이 통합은 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건가요? 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말씀도 후한 평가를 내린 것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기여가 승리에 어떤 한 몫을 했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그 남녀 간의 어떤 갈등들을 좀 증폭시켰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 그리고 호남 표심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그 어떤 그 발언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막판에 가서는 이재명 지지표로의 결집 현상을 사실은 좀 촉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더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일정 정도 이제 부작용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공이 과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지도자 또 정치인의 본령이라는 것은 만약에 젠더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저도 아들 둘이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특히 20대의 이 페미니즘 논쟁을 가지고 20대 남자들과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치유하기 힘든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 현상으로서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젠더 갈등이 있다는 현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정치의 본령이지만 더 나아가서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이해하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사회통합적인 국가통합적인 차원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느냐는 해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대남의 갈등을 귀 기울이고 이대남의 목소리에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그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대남의 갈등을 오히려 이대녀와의 갈등으로 증폭시켜서 표를 갈라치게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본령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열어보니까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확연하게 갈리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당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 당선된 조은희 의원, 아예 여가부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 여성가족부가요, 피해자의 편을 서지 않고 여당의 편을 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성의 안전이나 또 저출산 문제, 가족의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죠.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성가족부는 특임부처로서 그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반여성 행보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가부 폐지 논란 먼저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 같은데 당내 이견도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상요. 부총리는 2명이 그 규정되어 있거든요.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행정각부가 18개인데 그중에 15번째가 여가부입니다. 근데 여가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 향상, 그다음에 청소년 가족 싸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지금까지 여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특히 여성의 권익 증진과 관련해서 지난번 뭐 박원순 시장 사건이나 아니면 윤미향 전 의원 사건이나 이런 때 제대로 역할을 갖다가 했는가? 편향적 선택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뭐 홧김에 뭐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가부를 폐지할 정도가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로 올리는 것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현실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이 쉬울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절실한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새 정부가 힘을 빼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여가부가 당장 폐지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폐지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가족부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밝혀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선에서 분패한 민주당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죠. 벌써 이재명 등판론. 민주당 지도부가 20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총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도록 했는데요. 민주당의 의총 분위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거듭 죄송합니다. 따끔하게 이 회초리를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그것을 잘 새겨서 더 좋은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간을 갖기로.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진두지휘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윤호중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바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당의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호중 비대위를 막아야 한다. 오히려 이재명 비대위를 꼭 출범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최지봉 교수님. 네. 벌써 당내에서 저런 비판이 나오는 걸 봐서는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쉽게 안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이에요. 그럼 20일 지나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당은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힘을 좀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대선에서 아주 0.73%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 내도 어쨌든 절반의 지지는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과연 그러면 이 지방선거를 잘 이끌 수 있는 만큼의 지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내용도 많이 입었고 또 계파 간의 여러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작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 원내대표 선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계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단위 또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대응할 때 지도력을 갖고 또 국민의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전 후보가 나서는 것이 당의 어떤 분열을 막고 수습을 해서 전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비상적인 상황이고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당을 수습해서 당이 선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절반 정도의 지지를 얻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분출하고 있는 이재명 역할론, 손혜원 전 의원은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대표로 당대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당대표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이 선거에 시달리던 분을 또다시 전당대회 해서 뭐 뽑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당대표 모셔다가 추대해다가 지키십시오. 이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파산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추대하면 가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서울시 시장 선거에 나가십시오. 네, 이재명 전 지사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이게 다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금 대선 끝난 지 아직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졌습니다, 민주당이. 네. 근데 아슬아슬하게 졌죠. 예. 그 결과를 놓고 해석이 다른 거죠. 저는 그런데 우선 이재명 전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등판을 할 시기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기보다 저는 윤호중 비대위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안이한 발상을 생각합니다. 제가 나무당 이야기에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만 예. 0.73% 줬으니까 우리 진 게 아니야. 이대로 가도 해볼 만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라고 보고요. 정권 교체라는 그 큰 흐름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 같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줬다라고 하는 그 반성과 자기 살을 깎는 그 처절한 약간 셀프 디스 같으세요. 그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가도 된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 윤호중 비대위로 해서 한다는 것은 기존의 지도부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예. 것은 그냥 있는 586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민주당 내 주류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다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저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패배한 정당으로서의 정말 반성의 모습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들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다시 살아서 정말 건전한 야당으로 다시 그 재탄생하려면 민주당 내의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풍운동 같은 게 일어나야 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같은 지도부 핵심이었고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송영길 대표랑 같이 쌍두마차였는데 어떻게 같이 비대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따끔하게 저는 혼낼 거라고 봅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그대로 가겠다는 거냐 이런 지금 지적인데요. 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도부는 다 총사퇴했어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남아 있는 건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올 거냐 아니면 이제 당분간이에요. 왜냐하면 3월 25일 날 원내대표 새로 선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습의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비대위원을 모셔올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의 선택의 방법인데 아마도 조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원래 5월에 있었던 걸 3월 25일로 앞당겼거든요. 당분간 며칠 동안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가 당을 수습하고 그리고 나서 25일 날 새로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이제 변신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전 후보의 조기 등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그러면 만약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3월 20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왔을 때 그러면 비대위를 누가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당의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전 후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전 후보의 등판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을 며칠 전 스스로 정치를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젊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동네에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만나기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얘기라도 한번 하고 싶고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명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판할지는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지사를 대선 기간 내에 따라다녔던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먼저 해소돼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를 부대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대장동, 법인카드. 부대카드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장동, 법인카드.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그 전 후보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될 의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장동 말고도 백현동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도 그렇게 그 말끔하게 해결된 게 아니고 게다가 또 이제 성남 FC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도 만약에 제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사용량이 많거나 좀 부적절했거나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타격이 쉽지 그 제기하는 것이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혹일 뿐이었고 그 말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재명 그 후보가 아직 굉장히 젊으신 분이니까 아직 지금 환갑 정도 60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복이 되면은 재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이재명 후보 등판론에 대해서는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나오는 것은 정치 도의상 그리고 정치 에너지상 있을 수가 없고요. 당권을 다시 도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할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586 기득권 세력들의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이제 정치에서는 이제 사실 퇴장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 막바지에 제시했던 선거 개혁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 개혁. 그 부분을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 민주당 내에서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면 뭐 재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인적 쇄신 요구입니다. 인적 쇄신 관련해서요. 김두관 의원은 이 세 사람을 콕 찍어서 출당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추천인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입니다. 바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세 사람의 출당을 도마에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관련된 발언들을 좀 들어보면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것에서 이분들이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과거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 얼마입니까? 뭐 집값 평균이 글쎄요.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평균 집값 모르세요?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두 번, 세 번 물으면 대답하십니까? 아니,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10억 넘는 거 아시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이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 출당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출당 요구가 나오고 이러면 내부적 분란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반성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번 이제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 거는 분명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출당시켜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내부의 분란만 일으켜서 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과 여권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 10만 명이 늘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건데요. 다음 주 출범할 인수위에는 코로나 비상대응 TF를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 방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 코로나 최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인수위 출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